어떤 때는 경제 전망을 한다고 하는데 간혹 저는 나는 정말 경제 전망을 하는데 바보입니까? 하는 질문을 간혹가다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빅리치의 경제 예측 방송은 계속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오늘도 지수하고 환율이죠. 뭐 일단은 당장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거 정도만 알아도 경제를 보는 거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죠. 지금 시간은 2019년 12월 24일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자, 계속 그 방송을 조금 여유 있게 좀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시세 변화가 상당히 빨리 오는 바람에 그래도 궁금해 하실까봐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요번 조정은 289.5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나오고 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죠. 당연히 이거는 갑자기 올라간 지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정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고, 만약 여기서 또 새로운 포지션 구축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게 구축이 조금 늦어지거나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내려왔다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289.50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고 내일 또 크리스마스를 또 맞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수는 지금 예상대로 289.5까지 목표치를 두고 시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타 랠리가 내년까지는 이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서는 지금 상당히 과열권에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보조지표들은 이렇게 갑자기 상승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여기나 뭐 여기나 이런 상승이 쭉 나와버리거나 하락이 쭉 나와버리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뭔가의 조종이나 안 좋은 부분으로 시장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원달러 지금 환율을 볼게요. 자, 원달러 환율은 정말 퍼펙트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11시 28분입니다. 지금 아침에 잠깐 반등이 나왔던 부분은 사실은 이게 여기 이 언저리에서 요게 3, 4일까지 조정이 나왔더라 그러면은 올라가도 다시 내려오지는 않을 텐데, 이게 밑으로 좀 내려와 버린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구간에서는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박스권을 하나 그린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봉을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보면 요 밑에 이 박스권 하단에서 당연히 반등이 한번 나왔어야 되고, 요게 이제 깨지면서 본격적인 1150원까지 우리가 목표치로 봤었죠. 이 부분도 요번에는 주가하고 환율하고 이게 분명 상반되는 지금 상황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뭐 이 올라가면은 주가도 빠지고 이 내려가면 주가도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이 원달러 환율이나 지금 주가 지수도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그 예상도를 그려서 봤었죠. 자, 원달러 환율도 우리가 그린 예상도의 이 A 지점을 일단 찍어야지 마무리가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여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여기에서 꺾이는 부분이 이제 그 저항대가 되는 부분이 1150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린 상황이고, 지금 이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염두하시고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자신 있게 지금 뭐 이 예상도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것도 그러지만,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AI
이 상황에서 움직일 때는 굉장히 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에서 변동성이 나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외국인들 수급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200 선물 지수 향후 예상도를 그려놨는데 이 지금 상황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어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나중에 요 꺾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 드린다고 그랬죠. 자, 이미 이거는 그림을 그려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빅리치가 계속 방송하시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정이 나와야 되는 부분 3, 4일 이렇게 조정이 나와야 되고 또 여기에서 버티고 지금 있는 부분, 자,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은 더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고도 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은 1150원을 지금 향하고 있지만 거기에 가는 과정에서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던 부분이죠. 자, 빠지더라도 요런 이렇게 꺾임을 가지고 가야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벌써 몇 번 꺾이는 겁니까? 근데 이렇게 수르륵 하고 내려왔다 그러면 반드시 요런 그 꺾인 부분들이 나와줘야지 컴퓨터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일시적으로 꺾이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 좀 방황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거 어떤 방향성에서 그 완벽하게 포지션을 구축해 놨을 때는 이렇게 직선적인 상승으로 또는 뭐 직선적인 하락으로 이게 포지션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비교적 여기서도 상당히 강한 하락이 나와가지고 지금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조정이 아주 짧고 다시 올라간 부분인데 여기서는 조정이 상당히 굴곡이 심하고 지금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은 다른 상황이 나온다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상승 패턴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던 추세고요. 지금은 하락 패턴이죠. 하락 패턴에서 나왔던 추세인데 지금 이 하락 패턴, 상승 패턴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구분을 하자고 하면은 적어도 6개월, 적어도 6개월의 변동성에서는 이 패턴의 흐름을 상승이냐 하락이냐고 감히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8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온다면 정말 큰 달러 강세 기조에서 이 하락 패턴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워낙 강세에 대한 패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는 지금 수익이 난 부분을 여기서 지금 그 이익을 실현할 지금 구간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이게 뭐 전체적으로 다 팔지 않는다면 제가 봐서는 또 금방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때 우리가 그릴 때 30분 봉에서도 289.5까지는 분명히 내려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방 또 이 지금 뭐 장기 이평선들하고도 약간의 이격이 벌어진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덜커덩도 있을 수 있어요. 덜커덩도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덜커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30분 봉이나 뭐 5분 봉으로 단기적으로 보면서 저항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승에 대한 기조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그 연말로 좀 가까우면서 방송이 좀 띄엄띄엄 올라올지도 몰라요. 저도 뭐 하는 일이 있고 지금 2020년도 경제 전망 분석을 지금 우리 그 카페에다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그 경제 예측에 대한 불안감이나
그리고 제가 뭐 예측하는 부분들을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히 제가 많이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데도 이게 어렵다고 하시면 이거는 사실 스스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 전문 용어 뭐 양적 완화라는 말까지도 제가 잘 안 쓰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통화량을 늘린다, 뭐 한다 하고. 왜? 이 경제를 공부하는데 자꾸 이상한 용어들이 우리 이 머릿속을 먼저 차지하고 있으면 시장의 방향성을 아무래도 좀 보는데 영향이 있을까 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그 가장 뭐 중요한 당일의 시세만 여러분들이 그 중요시 생각하고 정말 과연 경제 전망이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 뭐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맞추는데 이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죠. 왜? 우리가 이 경제의 흐름에서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지. 못 맞히는 사람들은 평생 못 맞춰요. 또 맞히는 사람은 또 평생 잘 맞춰요.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에 대한 변화에서는 비껴갈 수는 있지만 방향성만큼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로 이게 못 비켜나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 중에서도 이 위기는 서서히 다가오고 이게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거는 그 시대 배경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IMF가 지금 터진다 그러면은 이 IMF가 온다 그러면 아마 전 국민이 다 눈치를 챌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게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붕괴라는 단어하고 뭐 폭락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시중에 돌고 있죠. 나는 그 정말 묻고 싶은 게 정말 나는 경제 예측을 하는데 정말 나는 바보입니까? 이것도 무슨 그 영화의 그 자폐를 가진 학생의 그 하나의 대사죠. 정말 나는 정말 바보입니까? 나는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지금 우리는 정말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저는 이 자폐를 가진 사람들의 특수한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높이 사요. 어느 한쪽에 집중을 하고 내가 어떤 현상을 분석을 할 때는 누구보다 더 뛰어나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너무 차별을 둬버리는 게 그거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환율하고 증시 전망은 지금 했고 증시 원달러 환율 예상도에 변화가 있느냐?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고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6개월 이상의 변동성이 있을 때는 하락 패턴이다. 원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패턴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달러 강세 기조 중에 나오는 하락 패턴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다지 크게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 올라가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이겠죠. 이번 경제 흐름의 팩트는 달러가 약세로 달러가 강세로 갔다가 어떤 조정이 나오든지 간에 어떤 조정이 나오기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미친 듯한 하락이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잔파도는 제가 크게 강조를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떨어지는 이 마디도 전부 예상도를 그려서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경제 흐름을 읽으시는 데는 그렇게 그다지 뭐 변동사항은 없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국가별 환율 점검하고 금리하고 통화량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경제 전문가들이나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보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달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미국의 달러 정책은 어떤 정책으로 통화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걸까요? 이 금리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기준금리하고 시중금리하고 또 다른 상황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레포하고 중국의 ABS 채권하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드렸는데, 또 이걸 가지고 뭐 그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반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큰 맥락으로 우리가 보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잔잔한 그 반증을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올바른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연준이 사실은 통화를 전부 관리하고 있고 이 달러에 대한 흐름을 항상 그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빅리치라는 사람은 내년에 그 미국의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이제 달러가 강세 기조로 가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제 금융권에서는 가장 중요시 보는 부분이 기준금 이 기준금리가 아니라, 이게 지금 마우스가 지금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아니라, 이 기준금리가 아니라 보통은, 오늘은 좀 약자를 쓸게요. IOER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미국 금융권이나 월가. 이게 안 꺼졌네요. 자, 미국 그 지금 이 그거 저기 뭐야 맥심으로 보면 여기서부터밖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이게 이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안정적으로 지금 성장을 할 때는 이만큼 밖으로 돈을 내가라고, 지금 밖으로 돈을 내가라고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올렸던 부분에서는 시중에 돈을 지금 묶어놨다가 다시 지금 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좀 시간을 걸려서 지금 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맥심이 보통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 2008, 9년도부터밖에는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한번 다시 찾아가지고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할게요. 제가 방송을 할 때 뭐 자료를 완전히 이렇게 찾아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즉흥적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좀 일어나네요. 자, 그래서 한번 지금 그 미국의 지금 금리나 통화량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아까 이제 지불 준비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달러를 지금 시중에 풀어서 글로벌로 더 나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저하고 한번 점검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뭐 어쨌든 여기 돌아왔으니까 한번 보죠. 지금 시세는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289.50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걸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방송을 빨리 아무튼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바로 방송으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말이 좀 코이네요 오늘은. 미국 달러 연결도 보면, 지금 방송하는 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열십자의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지수가 조정을 받는 동안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여기 박스권 부분이나 여기 박스권 부분까지 지금 움직임을 보일 걸로 보고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가 많이 됐다 그러면 포지션 구축이 나오려면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풀면 안 돼요. 왜냐면 1150원을 여기 그려볼까요? 1150원까지는 이렇게 보시고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또 공교롭게도 여기 저점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보고 여기서 이제 그 변동성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밑으로 더 밟든지 아니면 반등을 제대로 밟고 가든지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피 200은 지금 아까 그 얘기했던 부분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보려고 여기를 온 게 아니고요. 자, 또 나스닥 목표치가 나왔네요. 지금 목표치, 나스닥 목표치는 한 9,440까지 이제 새로운 목표치로 변한 거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S&P도 3,360까지는 지금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약보합을 보였지만은 지금 강세 기조는 지금 보이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 그 내년 상반기까지는 달러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 약세 기조로 지금 모양새가 지금 바뀌어가죠. 자, 우리나라하고도 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의 반등이 지금 중국하고 동조화로 본다 그러면, 근데 항상 보면은 이런 동조화가 나오지 않으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동조화가 나오면 아까 얘기했던 조정 구간 부분에서의 뭐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1150원을 향하는 방향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뭐야, 중국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게 만들죠. 그럼 우리가 중국의 그 은행들의 15금리를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금리를 한번 보면은요,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잠깐만요, 이걸 조금 줄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이게 지금 하루짜리는 단기는 굉장히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일주일짜리도 급락이 나오고 있고, 다만 2주짜리가 꺾임이 조금은 느리게 꺾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개월짜리나 3개월짜리 그리고 6개월짜리 그리고 9개월짜리들이 이게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마 이게 롤오버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다음 그 개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단기가 지금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단기 자금으로 이 장기들을 메고 가든지, 이게 연장이 안 돼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중국 뭐 정부에서는 이걸 그냥 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장기 1개월짜리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자금 투입을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금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기채들이 지금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내려와야 안정적인 모양을 보이는데 지금 장기채들 1개월 2주짜리 이상들의 지금 이런 현상들은 지금 아마 장기채들을 지금 이렇게 넘기고 하는 롤오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지금 오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국 증시가 최근에 분명히 빠지고 있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 증시에서 보면 상해 지수를 보면,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거는 당연히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어디에 있죠? 월요일 날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죠. 이거는 분명한 게 이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뺀이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뭐 그렇게 많이 투자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런 하락이 나왔다는 거는 어제 이 하락이 지금 보면은 1.48%가 지금 하락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중국에서도 자금적인 문제로 지금 시장도 흔들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오고 이 이제 하락에 대한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강한 지금 박스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걸 뚫고 내려오는 것보다는 자 6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 좁히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시장을 바라보는데 과연 이게 정말 꼬꾸라 죽는 건지 사는 건지 이런 걸 봐야 되고요. 자, 엔화를 한번 보시면은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우리가 예상도를 그려놓은 걸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빠지는 건데 사실은 이 박스권을 기점으로 여기 올라가면은 지금 이제 얘도 달러하고 거의 이 비슷한 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은 왜 이제 일본은 미국에 이제 탑승을 해서 같이 합세를 해서 지금 중국을 죽이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를 한번 해 가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을 지금 보시면은요. 자, 국가별 환율도 여러 나라를 물론 이제 유로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굳이 유로나 파운드는 제가 그 여러 번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 드렸어요. 이 달러가 강세가 보이는 것 중에서 내년에 이제 강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 중에 하나가 영국의 브렉시트나 유럽의 문제가 스스로 나오면서 얘네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달러 강세를 이끌어냅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파운드나 유로가 차지하는 그 전체적인 환율에 대한 메이저, 달러 인덱스 메이저의 가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상황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약세를 보인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게 일본 엔화거든요. 엔화가 어느 정도 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통화가 되기 때문에 거의 미국하고 같은 동조를 이룰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지고 사실 이거를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엔화도 강세가 보일 거라는 거를 얘기를 해 드린 거고요. 지금 엔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음악을 잠깐 들으시고요. 이 방향, 그 뒤에 부분 위기는 서서히 다가오고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위기가 보통은 찾아오면은 느낄 수만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그 IMF 같은 거는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우리나라의 IMF를 한번 그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그 시장을 보기로 할게요. 여기는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위키백과라는 게 나오는데 이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IMF 구조 금융 요청을 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조금 더 이렇게 틀에 맞게 한번 해놓고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뭐 어떻게 방송 준비를 하는 것보다 그냥 경제를 우리가 알아가자는 의미에서 바로 즉흥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은 조금 양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에 IMF 구제금융 요청을 한 게 1997년 12월 3일이에요. 이때부터 이 구제금융을 해서 하기까지 2001년 8월 23일까지 지금 우리가 이런 현상을 겪었죠. IMF라는 거는 이제 사실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IMF 사태 뭐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1997년 1월 23일에 한보철강이죠. 지금 뭐 현대제철인데 부도 처리가 확정되는데 이때도 제일은행에서 자기 자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아마 그때 얘네들이 자본금이 8천억인가 그랬는데 1조 3천억인가를 아마 대출을 해줬을 거예요. 이런 부실 대출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한보그룹이 1월 30일에 최종 부도가 납니다. 근데 이 한보그룹의 부도를 어떻게 정부에서는 예쁘게 포장을 하냐면 뭐 어쨌든 한보그룹 회장의 뭐 잘못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더 많았었죠. 사실은 이 부실 대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시장을 봐야 되는데 또 철강업체인 산미가 부도를 냅니다. 산미그룹이요. 그리고 이제 한보철강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쭉 나가는데 이게 4월에 이제 진로그룹도 부도가 나면서 점점 뭔가 안 좋아지면서 태국에 이제 바투화죠. 바투화가 폭락이 나옵니다. 7월 달에. 사실 이때만 해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우리가 어, 환율 방어를 할 게 아니라 이 후속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뭐 하는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뭐하고 뭐 외국에다 우리의 지금 외환 보유고가 얼마라는 것까지 모두 보고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의 뭐 달러를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이나 방어 능력이나 이런 것까지 모두 이거를 알고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 국민들은 과연 이런 거를 알았을까요? 한국의 OECD를 앞두고 뭐 이런 걸 국민들한테 밝혀봐야 뭐 전혀 좋을 이유도 없겠죠. 근데 이제 1987년에 인도네시아 루피아까지 이제 폭락을 하면서 이런 진행은 계속됩니다. 여기서라도 빨리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1987년도 다음에 아고라에서는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이 외환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일으켰는데 아마 그때가 아마 9월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9월, 10월이었나 모르겠는데 자, 우리나라 이제 9월 28일 날 환율이 일일 변동성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뭐 상한선인 964원까지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도 위기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홍콩 증시도 지금 폭락을 하는 상황까지도 지금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10월 달에. 자, 이게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은 이런 순서를 겪어서 이렇게 나오고 재밌는 거는 자, 미국이 1997년도 10월 28일에 미국 다우존스가 하루에 7.2%가 빠져요. 이것도 우리가 보통은 10년 주기를 우리가 이제 주글라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주글라는 뭐 주글레라는 꼭 그 발음하고도 비슷해가지고 제가 이 주글라 사이클을 뭐 꼭 믿어야 되나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자, 1987년도에는 프로그램 매매로 인해 가지고 블랙 먼데이라는 게 10월 달에 나와요.
근데 이게 또 아시아 외환 위기로 해서 10월 28일에 다우가 7.2%나 폭락하고 다음 날에도 아마 6% 이상이 아마 뭐 하락하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이랬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도 이미 아시아 외환위기 부분에서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뭐 모건 스탠리 뭐 이런 그 대형 IB 이 은행에서는 아시아를 떠나라는 이런 부분 보고서를 만들어서 띄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도 뭐 주유소가 북새통이 일어나고 이 1997년 11월 7일 주가 대폭락은 자, 우리나라도 이때 어마어마한 폭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흐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자, 잠깐 우리가 주식으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자, 일반 주식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볼게요.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1980년대 완만한 상승이 1988년 갔다 90년 갔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코스피가 박스피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부분입니다. 1000포인트가 아마 50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왔다 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거기에 그 지수에 대해서 도치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1987년도 근처로 한번 우리가 가서 이거를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쭉 1984년도부터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성장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 멈추면서 이 1984년, 85년부터 주가는 이미 하락 패턴에 도달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눈치를 못 채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반등이나 이런 게 이렇게 나오면서 한참 물려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자꾸 정부에서는 장밋빛 그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장기 침체에 의해서 경기가 안 좋았다가 좋아진다는 뉴스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IMF를 발표한 때가 이 97년도 요 끝에 부분이고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해결을 한다고 해서 올라갔던 부분이 1988년도에 더 그 바닥을 만들어냅니다. 자, IMF는 1997년에 났는데 우리는 한번 뒤돌아가 가지고 이 계속 그 되는 하락 패턴에 정말로 그 끝장을 보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지나 가지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분명히 여기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자, 과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빅리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합니다. 제가 까가 나왔던 거는 이 오늘 제목이 경제 전망 나는 정말 바보입니까? 왜 과거만 가지고 이거를 연연하고 과연 이 IMF가 터지고 나서 회복을 하고 여기서 또 다시 바닥을 보는 걸까요? 이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들은 믿음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신뢰가 없어지다 보니까는 이 신뢰가 없어지는데 여기서 누가 주식을 사겠습니까? IMF가 끝났다고 해서 주식 사서 좀 먹었는데 더 죽여버려요, 이게. 자, 여기가 이게 500 그 거의 600포인트까지 갔다가 여기 다시 270포인트까지 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로 탈탈탈 떨어서 이거를 외국인들이 다 주워 담던 때가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한번 올려서 다시 다 빼가고 다시 이런 현상을 만들고 계속 반복을 해 가면서 얘네들은 한국의 자본들을 모두 잠식해 가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잠식이 다 된 이 상황에서 2003년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을 올려 보내죠. 이때는 웬만한 종목들은 다 갔어요. 이 웬만한 종목들은 다 가면서 지금 그 우리 국부를 유출해가는 부분이죠. 이거 뭐 2007, 8년도에는 그런 이유로
우리 국부를 많이 유출해 갈 수 있는 핑곗거리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싸지니까 또 사가지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변화가 일어나요. 무작정 올라갔던 주식들이 이제는 이게 차별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차화정부터 시작을 하더니만, 차화정에서 뭐 태양광 뭐 이런 쪽으로 어떤 섹터별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더니만, 여기서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먹을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캐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차별화가 나온다, 차별화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지금 새로운 2020년은, 자, 2020년은 이 올라가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을 겪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라고 가정을 합시다. 물론 이 크기는 내가 나중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박스권에서 걸릴 수도 있고 여기서도 걸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 이렇게 꺾일 수도 있는 게 내년의 전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올라갔다가 이 꺾이는 부분이 얼마나 꺾일 건지, 정말 1년 내내 꺾일 건지 1년 넘게 꺾일 건지, 이것도 여러분들은 일단은 모르잖아요. 자, 기간을 오래 잡고 빠지려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이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를 돌파할 수도 있어요. 돌파하면 더 오랜 기간 내려올 수도 있겠죠. 정말 산타랠리는 여기서 시작됐는데 아직 끝을 보려면 아직 멀었어요. 자, 우리가 보조지표로 지금 RSI를 한번 볼까요? 일봉에. RSI로 여러분들이 이 일봉을 보면은 항상 이 그 오버슈팅이 나올 때는 여기서 항상 이렇게 놀았었죠. 이렇게 올라가서. 자, 근데 이제 조정을 받을 때도 이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 이런 조정 후에 이제 아주 밑으로 빼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도 오버슈팅 나올 수 있겠죠. 오버슈팅이 나오면 빠지는 기간이나 폭도 커져요. 근데 오버슈팅이 안 나오면은 뭐 고물고물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가 이것까지 계산을 하지는 않고 어떤 질문이나 답변을 저기 그 흐름에 대해서는 큰 팩트를 짚어주겠죠. 자, 어디까지 올려가지고 수익을 내라. 어디까지 내려가지고 수익을 내라. 이런 그 명령어를 집어넣어주면은 컴퓨터는 거기에 맞춰서 제가 봐서는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거 IMF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IMF 때도 분명한 거는 이게 여기서 여기가 IMF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조조정기관이 여기서 올라갔다 반등 나왔다가 나오는 게 이게 구조조정이고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라는 지금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중국이에요. 중국 문제가 이제 그 나오는데, 우리는 IMF 이 터지기 전에 이 파생이나 이런 자본시장 개방이 거의 마무리됐고, 여기서는 이제 뭐 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다,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본시장이 개방돼 버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돼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시간의 역사를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본다 그러면, 아무리 어느 정도의 경제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도 이 시대에 돌아간다고 해서 떼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이런 상황이 여기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떼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때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은 말도 못할 도록 심각했어요. 그리고 뭐 임금 인상 문제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뭐 중소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나가 자빠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거기 나왔던 부분들을 한번 위키백과에서 한번 쭉 찾아보면은요. 자, 한번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넘어가면 1997년도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1997년 11월 10일에 달러당 1,000원이 돌파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외환위기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율 사상 처음으로 이 1,000원이 돌파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환율이 1달러에 700원, 800원을 했었어요. 자, 700원, 800원 하던 이 달러가 1,000원이 넘어가면서 IMF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2,000원 가까이, 뭐 사실은 이게 2,000원이 넘었는데 이 기록상으로는 2,000원이 안 넘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이 우리 통계 기록하는 거 보면. 근데 이 2,000원이 넘었던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항상 보면 1,000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전에는 80년대에는 400원 했었어요. 400원, 600원.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상적입니까? 우리나라 위상이 더 높아지고 수출도 더 많이 하고 외환 보유고도 늘어가는데 왜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약하게 책정이 돼가지고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고 조금만 움직이면 뭐 1,400원, 2,000원 올라가는 거는 정말 무섭죠. 그래서 이게 IMF 부분이 상당히 이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IMF가 일어나고 다시 주가가 빠진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었죠? 맞아요. 구조 조정이 되는 과정이 상당히 자금이 더 들어가고 굉장한 진통을 겪어요. 인력 구조 조정도 해야 될 거고 기업 자체의 수익률이 안 나는 부분들도 정리를 해야 될 거고 굉장히 복잡해지죠. 우리가 IMF를 맞이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글씨가 좀 잘 안 보일지 몰라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거 한번 좀 키워봅시다. 키워가지고 볼게요. 키워서 보면은 이 IMF 당시에 우리나라가 미국 S&P가 국가신용 등급이 장기 A에서 A-로 조정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꼭 얘네들의 그 국가 신용 등급이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 국가 부도의 날 영화를 보시면은 여기 IMF 휴버트 나이스 대표단이 김포공항에 도착을 한 것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나라의 그 선거하는 부분을 보죠. 대선을 하는 걸 보고 어 그 1, 2, 3위 그 후보자들 각서까지 이제 받아오라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몰고 갑니다. 향후에 IMF 가려면은. 근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면서 사실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고 부들어갔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스스로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래도 외국으로 국부 유출되는 부분들은 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지금 많이 그 가슴 속에서는 아까운 부분이다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계속 뭐 증권회사의 정말 탑이었던 고려증권 부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라그룹, 뭐 대우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넘어가면서 또 무디스까지 지금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내리고 있죠. 결국 신용등급이란 거는 위기의 시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게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종금사들도 모두 정리하게 되고 뭐 이 국가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달러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 원화를 아무리 발행해서 이런 식으로 해봐야
뭐 지금 정말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대기업의 무보증 보증 회사채 개방도 굉장히 이제 늘려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게 채권 시장도 늘려가면서 자본 시장 개방이 하나하나 이제 이때 완벽하게 이루어져 버리고 1998년도에 모든 거를 집어삼키는 이런 그 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이 동서증권, 지금 SK증권일 거예요. 아마 이 영업정지처분 법정관리 이게 97년도 12월 12일에 일어났던 지금 현상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98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 98년부터는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기업 구조조정 5대 원칙 천명. 자, 이렇게 해서 노사정위원회 발족. 결국은 이제 98년도는 설거지를 하는 상황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 반등이 나오게 되는 어느 정도 계기가 되고, 이때 뭐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 회사들을 막 다니면서 살린다 살린다 하면서 이 뭐 정말 괜찮아질 것 같은 회사도 그 중에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고압이라는 회사도 제가 이 김대중 대통령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하는데 이 회사도 분리를 해가지고 뭐 알짜 회사 뭐 비알짜 회사인데 알짜 회사는 KP 케미칼이라고 그래가지고 호남 석유화학이 롯데 계열이죠. 그러니까 여기로 지금 넘어가면서 이 KP 케미칼도 나중에 호남 석유화학하고 합병을 하면서 롯데케미칼로 또 이렇게 바뀌는 현상까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지금 상황들이 계속 가면서 나상그룹 부도, 현대그룹 구조조정, 극동건설 부도 막 이런 게 계속 이 구조조정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중국이 이 시초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98년도 진행 사항들을 알려주는 거는 여러분들과 한번 보는 거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지금 중국은 IMF라는 쪽팔리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스스로 뭔가에 대한 자금에 대한 경색이 일어났다가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하면서 은행이나 기업들의 파산되는 부분이 기업 구조 조정이 되면서 2020년이라는 해에는 이게 우리의 IMF처럼 한 번 더 밀리면서 완전히 싸지고 정리가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구조 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보면은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이 연출이 될까요? 이 구조 조정을 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거는 제가 돈은 달러로 표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돈이에요. 이 돈이 가장 필요한데 지금 중국이 돈을 계속 풀면서 자금 경색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국에서 문제가 되는 그 상황도 부정부패에 부실 대출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자, 이런 거를 털고 가려면 중국도 상당히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사실 국가 부도의 날에서도 그때 그 여자 탤런트 주인공이 김혜수죠. 김혜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ABS 같은 거를 발행해 가지고 우리도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ABS는 여러분들이 그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제 방송을 돌려보기를 다시 해 보시고 보세요. 이게 이제 악성 채권이나 좋은 채권이나 뭐 못 받거나 받을 확률이 좀 낮은 채권들 또 뭐 담보가 확실한 채권들을 다 합해가지고 이 채권을 만들어 가지고 채권을 판매해서 그 돈으로 구조조정도 하고 뭐 기업을 인수합병도 하고 이런 걸 지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ABS로 돈을 푸는 어떤 과정은 구조조정이나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밑바탕이 굳건하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적어도 1년 안에는 마무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우리나라 1997년도에 지금 문제가 1998년도에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고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자본시장이 개방된다고 해서 옳다구나 하고 달러가 밀려 들어가지는 않겠죠. 이미 이게 밀려 들어가서 조금씩만 도움을 주면서 이미 서서히 포석을 해가고 알짜 기업이 무너지고 정리되고 무너지고 정리되면 하나씩 지금 매수를 해가는 그런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중국하고 지금 경제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가 시장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98년 구조조정이 끝나자 1999년도 1월 1일부터 제일은행이 뉴브릿지 캐피탈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거대한 공룡들이 밥을 먹기 시작하죠. 이게 1999년도에 일어나는 거고, 또 이게 아주 싸게 이렇게 이제 물건들을 사다 보니까 한국의 신용 등급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주식이니 뭐니 이런 걸 다 사놓고 신용 등급을 다 상향으로 조정을 해요. 이러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고 금융감독원은 퇴출 및 여신 중단 대상 80개 기업 중 25개사를 정리를 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런 정리되는 회사를 샀겠어요? 자, 정리가 되면 경쟁자들이 없어지면 살아남은 놈이 정말 크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1999년도는 정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다는 그런 정말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또 다른 성장이 시작하죠. 이때 1999년 5월 6일 날 종합주가지수가 800포인트를 돌파를 합니다. 얼마나 500, 1000에서 놀다가 800 갔으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또 1000포인트 가까이 가면 이제 끝났다고 파는 사람도 또 많이 나왔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999년도를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알짜배기가 다 넘어가는 한 해가 되고, 자, 2000년도로 넘어가면 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 종결을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현대의 왕자의 난까지도 나오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 사고가 막 나고 현대건설마저도 부도가 납니다. 뭐 이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그랬었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불 준비 정책의 변화. 아까 저기 설명을 했었던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 지불 준비 정책은 아마도 그 위기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이제 통화 정책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뭐 여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좀 설명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 외환 보유고의 관리의 실패에도 우리가 이제 지금 거울 삼아서 외환 보유고는 항상 여유 있게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외환 위기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겠죠. 그리고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 대출인데 정말 이것도 중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개발도상국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동남아들 국가들은 정말 이 믿고 투자할 만한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 그런 나라들이 뭐 투자의 손실로 가져다 줄 부메랑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참조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들의 부실은 이제 다 털리고 외국 그 투자하는 애들의 지분들이 지금 뭐 거의 다 먹어가지고 시중은행들은 우리가 뭐 우리은행하고 농협이나 뭐 수협 이런 거 빼고는 모두 다 외국계 은행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 대외 금융 세력의 공격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위기 극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랬었구나, 그리고 중국이 정말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은 그림이 그려지실지도 모릅니다. 또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그러면 내년에 중국은 폭락이 나오느냐 뭐 하느냐 또 이렇게 물으실 분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적어도 중국이나 글로벌 시장은 달러 강세에서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유리할지도 몰라요. 요번에 환율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은 브라질 또 채권을 사야 된대요. 아니, 금리가 이제 브라질은 채권이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환율 조금 변동이 있었다고 브라질 채권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경제를 제대로 예측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죠. 정말 나는 경제 예측을 하는데 나는 바보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바보입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들에게 정말 경제를 예측하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나는 바보입니까를 여러 번 한번 외쳐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얘도 지금 뭐 바로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지만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정말로 분위기를 참 만들잖아요. 계속 가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 9월 달부터 이렇게 오르고 조정받고 이렇게 오르고 이게 조정받고 또 이렇게 밟아버렸는데 이게 더 가겠어?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 그거 봐 그렇지. 그리고 왜냐하면 개인들이 좀 여기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하게 팔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서 떨어졌다고 살 것 같아요? 그거 봐 빠지지. 경기도 안 좋고 뭐 미국도 안 좋대는데 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도 뭐 완벽하게 된 게 아니잖아. 스몰 딜인데 저게 무슨 뭐 딜이야 저게.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가 얘기한 요번에 미중 무역 협상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귀염둥이 트럼프도 자기 트위터에다 그거 썼잖아요. 그레이트 트레이드 저기 딜이었다고. 아니, 그레이트란 말을 써요. 귀염둥이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우리가 전문가들이든 비전문가들이든 아니 미중 무역 협상이 스몰들이면 어떻고 빅들이면 어떻습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년에 달러가 또 강세로 이어지고 또 위안화는 버티지 못해서 또 절상을 시도할 거다 이랬는데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이죠. 자, 미국이 이 지금 자, 요거는 그림을 우리가 달러를 보고 한번 해볼까요? 위안화를 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위안화를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게 조금은 좀 모양새가 괜찮을 것 같을 것 같아요. 자, 위안화는 지금 빅리치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중국 위안화 화려한 목표치를 유지한대요. 그럼 분명한 거는 내년에 여기 근처까지는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리안이라고 그래서 전부 파리안이라고 꼭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넘을 수도 있고 근처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파리안 목표치 유지를 한다는 올라가는 부분이 파리안인데 여기까지 가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방향성이 있어서. 자, 그러면 왜 너는 파리안이라고 이거를 얘기를 하느냐? 분명 달러는 내년에 또 강세를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번에 무역 협상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저기한 게 중국이 미국의 물건을 2,000달러를 사기로 했잖아요. 2,000달러를 사기로 했는데 내가 이 얘기도 자세하게 지금 언급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게 분명한 거는 또 내 방송 보는 사람들도 이거 가지고 또 뭐 이러면서 어, 이 소리 저 소리 할까봐 지금 제가 안 했는데 뭐 이제 그런 거는 신경 안 씁니다. 알아서 하시고 그 변화에 대한 거를 우리처럼 한번 맞춰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뭐 어쨌든 간에 누가 잘 되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자 2,000달러라는
2천억 달러죠. 2천억 달러를 2천 달러야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 200만 원밖에 더 돼요. 2천억 달러를 이 매수를 해 주려면은 중국이 지금 수출하고 있는 금액으로 어떤 이익을 내는 거 가지고 2천억 달러를 사줄 수는 없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사주면은 그만큼 수출을 미국에 늘려줘 가지고 수출 금액이나 이 수익 금액이나 뭔가가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2천억 달러를 수입을 하게 되면은 왜 중국을 더 힘들게 만들려고 하냐면은 지금은 이제 위안으로 따지면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릴지 모르니까 제가 원 달러로 설명을 할게요. 자, 달러가 우리가 이제 2천억 달러의 미국의 물건을 수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백 얼마인데 1,000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합시다. 1,000원 주고 지금 물건을 2천억 달러를 사오기로 한 거예요. 2천억 달러면은 여기다가 공을 3개를 더 붙여야 돼요. 2천억 달러에다가 10조, 100조. 100조를 우리가 이제 그 물건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자, 100조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200조가 되겠죠. 200조가 있으면은 이렇게 수입을 해오다가 환율이 이게 1,500원으로 올라가요. 1,500원으로 올라가면 200조 정도는 그래 어렵지만 조금씩 내가 미국에 저 비율을 맞추려고 사줄 수가 있어. 근데 이게 1,500원이 되면 300조가 되는데 이게 아니 내가 200조 주고 미국의 물건을 샀었는데 그 똑같은 금액이 300조를 주고 사야 된단 말이야. 이거 너무 부담이 돼. 자, 우리 가계로 봤을 때도 뭐 300만 원 버는 집안에서 이 200만 원어치 뭐 식량이라든지 뭘 사가지고 먹고 살고 100만 원 생활비하고 썼어. 근데 전체적으로 이 식량을 사는데 300만 원이 다 들어가. 그러면 나중에 관리비 내고 뭐하고 뭐 애들 학교 뭘로 보내고 뭘로 살아. 그럼 이제 이게 어려워지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안 돼. 그냥 이거 1,000원을 500원으로 낮춰버려. 이거를 500원으로 낮춰버리면 어떤 현상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통 반 정도 50% 절상을 한다 그러면 한 700원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1,000원을 500원으로 낮춰버려. 그러면 우리가 200조의 물건을 사다가 100조만 사면 되잖아. 100조만 사면 되니까 우리는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없어져요.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미국이 이번에 2천억 달러의 물건을 사는데 보잉사 항공기는 계속 오다를 넣고 보잉사는 이 생산 라인을 늘려야 될 정도로 풀로 찼어요. 풀로. 자, 풀로 찼는데 얘네들은 계속 그 팔고 비행기만 팔면 돼. 근데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에서 가전제품을 살 거야. GM의 포드의 자동차를 사가지고 중국에서 수입을 할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이 뭐가 있어요? 테슬라 전기차? 얘네들도 지금 만드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할 게 없어. 애플? 얘네들에서 생산한 거 얘네들이 쓰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수입을 해올 거를 다 막아버리고 지금 있는 상태다 보니까는 곡물하고 에너지밖에 이제 살 게 없는 거예요. 곡물을 얘네들한테 이 금액에 맞게 다 사자니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호주나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오는 곡물들을 모두 끊어야 돼. 그러면 얘네들 불만을 해소시키려면 미국이 얘네들을 사주다 보면 미국이 얘네들이 더 큰 시장이 돼. 근데 이거를 미국이 직접 사고 이러면 눈치 보니까 일본을 시키던지 일본도 그 곡물 시장에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커요. 이 딜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끼워가지고 요런 작전을 지금 펼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지금은 싸게 공급을 하고 위안화가 절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높아져가지고 곡물을 싸게 먹다가 갑자기 자, 환율은 좋아. 환율은 좋은데 곡물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어떡할 거야? 달러는 위안화에 비해서 싸졌는데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우리가 여지껏 뭐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정말로 우리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이걸 모르진 않아요. 나는 바보입니까? 하는 사람들처럼 중국이 이걸 다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2천억을 사준다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 스몰딜이에요? 노딜이에요? 이 지금 농산품이나 에너지를 사주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미국의 패권주의에 올가미 이미 걸려든 상태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안 봐도 뻔하잖아요. 이 2천억 달러가 위안화로 주고 아까 우리 원화로 계산을 했죠. 200조만 주고 사면 될 거를 300조 주고 이걸 사오면은 분명한 거는 못 견디고 이거를 위안화를 절상을 하자고 싹싹 빈대니까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곡물 가격, 에너지 가격 올리면서 압박을 더 가해오면은 그냥 숨 막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또 희한한 현상이 경제의 거품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후유증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중국은 스스로 분열이 되거나 경제 파탄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을 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장의 흐름을 여기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런 틀을 가지고 쭉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정말 파리안이 늦게 와. 그러니까 빅리치 얘기가 저거 언제 맞아? 올라갔다 이렇게 쭉 떨어지니까 에이씨 틀렸어 하고 또 그 경제 전망을 안 보고 가는 거지. 자, 우리에게는 항상 경제를 예측하는 데는 모두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계획이라는 거는 경제의 흐름을 읽어내 가지고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그냥 멍하니 어떤 놈이 뉴스만 보고 이 뉴스는 제가 제일 그 믿지 말라고 한 게 뉴스인데 이 뉴스나 IB은행의 리포터나 증권사의 리포터를 가지고 환율을 예상을 하고 주가지수를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종목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저는 종목 얘기 안 해요. 물론 이제 큰 전체적으로 이런 건 이렇다. 공부를 하는 부분에서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떤 종목이 좋다, 뭐 한다, 섹터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종목을 사라 팔아라 얘기는 절대 못 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럴 바에야 증시나 증시 상황이나 환율 상황을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고 방향성만 보고 간다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짜 한번 묻고 싶은데 이게 경제 예측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바보입니까? 저는 바보입니까? 저는 바보이고 싶지가 않아요. 바보라는 게 아니라 바보일 수도 있죠. 정말 바보같이 시장을 읽어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이고 왜 막 환율들이 요즘에는 이제 엔화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멘붕이 오는 거예요. 어, 어떻게 엔화하고 달러하고는 분명히 반대로 가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위기가 일어났을 때만 엔화가 좀 강했는데 왜 이렇게 가지? 나중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원화 대비 엔화가 뭐 거의 지금 뭐 7, 800원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현상까지도 지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일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변화에 그러니까 원 강세가 끝났을 때는
우리가 엄청나게 여기에 대응을 잘해야 돼요. 분명 일본하고 무역을 하거나 거기에 투자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한번 왔다가 한 1, 2년만 있다 가도 더블로 이거를 살 수 있는 상황까지도 나올 수 있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예상만 하고 그런 준비를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너무 2020년도는 이런 현상을 감추기 위한 밑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해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돼요. 이 밑작업이 일어나는 걸 보지 못하면 폭락이라는 말과 붕괴라는 말이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귓가에 맴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분석을 하면서 이제 시기적으로까지 이렇게 좀 맞춰야 되잖아요. 흐름을. 자, 몇 월까지 상승을 하고 몇 월까지 하락을 하고 뭐 어느 정도 길이까지 하락을 하고 또 이 하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해야 될 것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요번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지금 어렵다는 거는 방향성은 나왔지만, 자, 어느 부분에서 꺾이고 올라가고 꺾이고 이럴 건지 작년에 그렸던 예상도 하고는, 물론 올해 예상도도 지금 시나리오대로 한 10개 정도를 그려놨는데,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지금 1번이 되겠죠. 1번은 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하도 이 변동성이 심하게 될 1년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구독자가 좀 늘어나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해주면 아침에도 오늘 이 조정 부분이나 원달러 환율도 올라갔다 다시 또 내린다는 이 부분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빨리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죠. 제가 항상 방송을 하면은 이 봄까지도 어떤 봄이 나올 거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경제 예측도 예측이지만 이제 시황 예측에서 이런 이제 꺾임도 2, 3일, 3, 4일 더 여기 나온다 그러는데 이게 이 밑에 내려와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이 지금 이 박스권이 깨지면은 아마도 1150원까지 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기간적으로는 이거 뭐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이거는 뭐 올라가더라도 아마 금방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죠. 왜? 주식이 목표치까지 어느 정도 조정만 빨리 받아버린다 그러면은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재밌는 게 음봉이 드글드글 나왔으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세 아니냐. 근데 이렇게 보면, 야, 무슨 음봉이 각도가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게 조정이 나온 거야. 아니, 팔아먹는 놈들이 이렇게 올리면서 팔아먹어? 개인도 지금 주식 매도가 더 많은 날이 더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각도가 나오면 또 그런 거는 아니란 말이죠. 오늘은 좀 말이 많이 꼬이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 289.5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러면 289.5라 그러면 야 이거 넘어서면 어떠냐 그러는데, 이제 여기로 이제 조정의 일단 목표치를 보고요. 뭐 하루하루 또 자기들이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수익을 못 냈다 그러면 덩커덩 하는 부분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대응은 돼요. 장중에 보고 있으면 대응은 되는데 굳이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자. 그리고 이제 빅리치가 얘기하는 부분이, 야, 저놈이 뭘 자기가 맞춘다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는 아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정을 받는 부분, 또 이 과정에서 미 원달러도 우리 지수하고 반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원 강세가 지금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정을 받는 부분, 정말 이게 우리나라도 사실 오늘 주가 이 정도 빠졌으면 이 위에서 놀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는 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컴퓨터 녀석들이 이 아래로 지금 포지션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미 어느 정도는 포지션이 다 구축돼 있어. 그래 여기서 이제 요런 그 저기 크기에서 사고 팔고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바뀔 것 같으면 분명히 저도 좀 더 크게 여기까지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져 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 주가도 좀 더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목표치를 289.5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1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200 저기 88.5 정도까지도 뭐 이런 유동성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변동성이죠. 참 유동성이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조금 희박해 보이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디에다 뭘 적용하고 지금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또 어떤 경제 상황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하는 게 투자의 가장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코스닥도 지금 간혹가다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뭐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나 사실 움직임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코스닥 지수는 이 코스닥 150에 연결돼 있고 코스피 200을 지금 보고하는 거는 우리가 레버리지나 뭐 코덱스나 뭐 인버스나 이런 부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코스닥 150도 이 대형 150 종목들이 제약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IT 부품이나 뭐 이런 그 전자부품주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올라가야 이게 이제 이 올라가는 그 모양이 나오겠죠. 얘도 아마 내년 연초에 참생법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의 이그 법이 통과돼 가지고 아마 연초에 올라가서 거의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여기를 돌파해서 아마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요.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모양이나 이 거래량이 지금 좀 빈약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카페 시황에다 제가 올려 드릴 테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계속 그 거의 뭐 저녁 늦게까지 뭐 거의 밤 샐 때도 많은데 이게 계속 이렇게 어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금 시장을 찾다 보니까 조금은 시간이 지금 많이 소비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아침에도 지금 뭐 커피 한 잔 하다가 또 이 변동성에 또 뭔가 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또 보실까봐 설명을 하면서 어쨌든 뭐 방송을 하면서 공부를 해 가는 목적이 제가 방송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IMF하고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과연 지금이 IMF하고 같은 상황인가? 자, 위기는 서서히 다가오고 느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제 강의를 해드리면서 깡통 속의 개구리를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깡통 속의 개구리는 밑에서 불을 떼면은 이게 따뜻해지면 기분이 좋다가 나중에 개구리탕이 돼요. 우리 IMF를 겪어온 이런 상황이 분명 제가 봐서는 깡통 속의 국민들이 개구리였고 모두 개구리탕이 되어버렸죠. 근데 지금 이 서서히 다가오는 거를 우리는 이제 굉장히 예민한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이 지금 그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확률은 좀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이 올라가서 죽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리치의 방송을 계속 들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방송을 하는 거를 조금 그 대장금이나 뭐 사극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시듯이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두 번 자꾸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이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는 그 백설공주라는 뭐 동화를 가지고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논문도 있어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하나의 과정에서도 경제를 대입을 시킬 수 있듯이 지금 생각을 하고 시장을 보는 거하고 생각 없이 시장을 보는 거하고는 정말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은 그 시간적인 게 시간이 없다. 뭐 나는 뭐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그 경제나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보다 조금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카페의 글이라든지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면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채워가시면 금방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데는 누구나 그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바보가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